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댓글로 의견과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댓글을 먼저 읽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오준호 님이 지난번에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 내용에서 뭔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폐 정리 사업의 예를 들면 일본은 자신의 통화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 매집을 했다는 것인데, 현재 지구의 50%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1%의 대부호들은 암호화폐를 선점하지 못했죠. 예,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총보다 훨씬 큰 규모일 테니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득권인 그들이 이 달러를 쉽게 포기할까 의문입니다. 암호화폐를 새로운 세계적인 화폐로 쓰기 위해서는 이미 기득권인 그들에게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부채가 몇 경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써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미국한테 빚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중국이면 몰라도요. 자신의 화폐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고 봐서요. 몇 경을 갚을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경제부 장관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자신의 통화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는 견해에서 새로운 금과 같다고 보고, 금과 비교하고 그 정도의 시총이 되리라는 생각에 투자를 한 것이고, 예, 긍정적으로 보지만 H님은 통화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통화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금 시장이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7천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7천조. 7천조인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는 견해에서 새로운 금과 같다고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통화 자체를 다 바꾼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통화 자체를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를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이전한다. 그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순간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오래 이제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달러 체계를 쓰고 있는 거에서 그 가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시간적으로 충분히 그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금이 갖고 있는 지금 한 7천조 시장 정도의 사이즈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 밑에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글 내용은 이제 읽어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FRB죠. FRB의 이제 배후 세력들, 록펠러, 로스차일드, 뭐 JP 모건, 이 결국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세계의 부를 움직이고 전 세계의 자산들을 약탈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암호화폐 상당수를 그들이 이제 가져가게 됨으로써 근본이제 있었던 발권력을 다시 비트코인을 통해서 저는 가져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면 결국 FRB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발권력 있는 기축 통화라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통해 발행된 달러들은 가치를 잃고 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죠. 로마도 이제 로마 화폐가 이제 그 금에다가 이제 다른 금속들을 섞으면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로마의 이제 데나리온도 영으로 수렴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달러도 가치가 95% 이상 하락했어요. 하락한 상태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달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를 이제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거의 기존 200년 동안 풀렸던 달러의 거의 4배에서 5배가량은 달러를 풀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일단 화폐 가치가 왜 하락하는가, 왜 그러면 미국의 그 화폐가, 달러인 화폐가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까, 이거는 이겁니다. 보시면 계속 달러는 양을 늘리면서 계속 발행수를 늘려온 거예요. 계속 발행이 되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를 잃는 거겠죠. 화폐 가치를 잃었습니다. 잃었는데 화폐 가치가 그래서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양적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있게 되니까 결국에 그 금융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이렇게 세 차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이 합의를 한 거죠. 왜냐면 야, 지금 빨리 이 침체 상태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벗어나는데 돈을 더 풀어서라도, 버냉키, 그때 그 당시 버냉키가 돈을 더 풀어서라도 지금 일단은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겠다 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풀어진 거죠. 달러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는 지금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달러의 양을 일정 부분 줄이긴 했죠. 풀린 달러의 양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회수가 됐을 때, 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 회수가 됐을 때 과연 그 신흥국들이 버티고 있느냐? 못 버틴다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의 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 돈을 풀었다고 하면 미국이 아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몸살을 앓았을 거다, 이렇게 제가 댓글에 썼습니다. 보시면 제가 쓰지 않았나? 일단 이 부분에 여기 썼네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세계 경제 지표인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이제 더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미국하고 이제 전 세계에 물가 상승률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한 2%대를 유지해야지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그 국가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 3.3, 뭐 브라질 4.56, 뭐 러시아도 이제 3.5죠. 나머지는 멕시코 4.9, 인도네시아 3.16, 터키,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터키 25.24%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거기에 터키 국민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그거는 굉장히 체감하는 수준은 높다. 이 정도만 되면, 사실 뭐 3, 4%만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률 3, 4%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이제 거세질 겁니다. 거세질 건데, 터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45.5%고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저는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뭐 83만 3,997% 상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란은 지금 31.4%. 그러니까 이란이나 아르헨티나, 터키도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 수준을 밟고 있는 상태다. 나이지리아 뭐 11%, 남아프리카 공화국 4.9%인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 친중 반미 국가들은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보면 중국도 이제 2.5%예요. 2.5%인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3%를 넘어가게 되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관리가 안 되면 시진핑 정권 자체도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순간 아마 중국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 금리 인상을 아마 중국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미국은 이제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금리 인상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며칠 전에 기사에서는 뭐 약간 중립적인 위치로 뉘앙스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올해 말도 저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면 아마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결국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미국이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을 안 겪고 있냐.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돈을 그냥 계속 찍어내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로.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수출된 나라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도 여기에서 가장 나이스한 방법으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이제 그 과정에서 달러 가치는 어디론가 이제 이전이 돼야 된다. 그게 금이 됐든 뭐 은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어디론가 달러 가치가 이전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금과 은은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금과 은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금, 은으로 달러의 가치가 이전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이전될 거다. 어디로? 암호화폐로 이전될 거다. 암호화폐로 가치가 이전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이제 미국 정부의 빚, 이제 말씀드렸던 이 21조 달러의 이 빚 있잖아요. 이 빚을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이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A라는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제가 빚을 졌는데, 제가 빚을 갚는, 만약에 제가 뭐 10억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10억 원을 빌렸는데 이 10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이 10억 원의 가치가 뭐 1년 뒤에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뒤에 제가 갚을 땐 똑같이 10억 원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자로 뭐 1억 원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 11억 원은 제가 빌릴 때 가치의 1.1억 원밖에 안 되는,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한테 11억 원을 주지만, A라는 사람한테 11억 원을 주지만 제가 갚을 때 느낌은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의 느낌으로 갚는다는 거죠. 미국이 결국에 그 21조 달러인데 지금 이 빚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의 빚이. 미국 정부가 FRB에 빚진 겁니다. FRB에 빚을 지고 있는 거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건데, 뭐 FRB에도 빚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국채니까 결국 이제 뭐 일반 개인들이 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갚아야 되는 이 빚을, 이 늘어나는 이자 속도로 인해서 미국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갚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어서 그 걷은 세금으로는 갚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처럼 미국의 그 제가 빌렸을 때 10억 원의 가치를 10분의 1 토막 내서 갚는데 이제 1억 1천만 원으로 갚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달러의 가치를 줄여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항상 드렸던 것처럼 그 분모에 있는 달러의 가치가 0으로 급격하게 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갚는 이런 수순을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는 이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이런 화폐들, 예, 피아트 머니는 결국엔 다 0으로 수렴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FRB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축통화 지위와 발권력을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는 방법이 저는 이제 암호화폐다. 그리고 이제 21조 달러를 FRB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비트코인이 FRB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예. 상당수의 이제 비트코인이 FRB로 들어갈 겁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갔든 뭘로 갔든 어떤 암호화폐가 됐든 그 암호화폐를 갚을 때 FRB는 이제 다시 그 암호화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FRB는 발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보유량이 실제 이제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을 비교했을 때 발권력, 그 기축통화 역할을 유지할 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금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증거로 이제 미국의 벡터 거래소나 그리고
벡터 거래소는 이제 모든 금융 자산들을 저는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으로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킬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그 벡트 플랫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기는 그 이제 오일하고 각종 에너지들 그리고 상품 등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려고 한다. 미국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뭐 스펠링은 다르지만 BAKKT고 유럽은 VAKT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자산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하셨던, 결국에 기존에 지금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할 때는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던 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그때 갑을병이라고 했던 그 화폐를 어떻게 보면 병은 아예 없애버리고 갑과 을은 뭐 이전우리 뭐 일전 이렇게 쳐줘서 굉장히 이제 싼 가격으로 쳐줘서 우리나라 상인들의 부를 뺏어갔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기존에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할 거냐.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달러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단위가 훨씬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서서히 옮겨가는 겁니다. 서서히. 일순간에 확 해서 뺏어가지고 달러 가치를 이만큼 다 내놔서 이거를 암호화폐에다 팍 넣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을 겪으면서 상승과 하락 이 사이클을 겪으면서 결국에 큰 사이클이 완성되겠죠. 큰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그 큰 사이클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들이 이전될 거다.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갖고 있는 자산들에 있는 가치들도 다 디지털화되고 블록체인 기반 위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그걸 허용할 거냐. 이미 기존의 부자들이 이미 이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IBM이라든가 뭐 소프트뱅크, 손정이 막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IB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뭐 이더리움 관련된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왜냐면 IBM의 주주가 워렌 버핏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뭐 핀테크,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핀테크 서클이란 또 블록체인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또 주주는 워렌 버핏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 간접적으로 이미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자들은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이미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분명히 이제 나올 겁니다. 뭐냐면 우리 현재 아마존이나 구글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일 때 아마존, 구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저는 사실 뭐 아마존 거의 뭐 쓰지도 않았고 구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썼지. 근데 지금은 저도 구글 쓰고 있어요. 유튜브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어떤 분명히 이제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회사, 블록체인 회사들 중에 그 아마존처럼 구글처럼 성장하는 기업, 유튜브처럼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나왔을 때 그 회사의 그 주주들이 누군지 이제 살펴보면 일정 부분 이미 기존의 부자들이 저는 뭐 1%든 2%든 몇 %씩 다 소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뭐 1, 2%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도 뭐 이건희 회장이 몇 % 소유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삼성전자를 더 어떻게 경영권을 결국 이제 갖고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이진아님이 이제 좋은 기사를 계속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끝날 때 이진아님이 이제 보여주신 기사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BK 관련돼서 BK가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BK 관련돼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여기 나가 엑셀
XL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신혜연님은 뭐 BKSV를 팔고 BKABC로 이제 바꿔놓고 있다고, BKSV는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뭐 봄냠님도 봄냠님은 약간 BKSV 쪽을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여러분들 댓글 의견을 들어보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비트코인 캐시 지금 ABC,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가 비트코인 캐시가 됐죠. 인정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럼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SV인 BSV,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BCH랑 BSV로 나눠졌는데, 이 두 가지 나눠진 거에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야, 그 우지한 측이 진짜 비트코인 캐시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가 사토시 진짜 사토시고 얘네가 진짜 비트코인 캐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각자의 이제 의견은 상충될 수밖에 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누군가는 비트코인 SV를 팔고, 그러니까 BSV를 팔고 뭐 BCH를 매수하는 거고, 누군가는 BCH를 팔고 BSV를 매수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BSV의 그 크레이그 박사가 만약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BSV가 진짜 자기가 비트코인이라고 확신하고 비트코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100만 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해서 저는 BSV를 끌어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갖고 있던 비트코인 캐시도 100만 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그럼 비트코인 캐시도 다 팔아서 BSV를 사서 실제 BSV가 시장에서 살아남게, 그리고 시장에서 BSV가 가치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치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거냐면 약간 뭐 우지한하고 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거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다이아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비트코인 슈퍼, 비트코인 뭐 보니까 뭐 여러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캔디, 뭐 여러 개 비트코인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 이런 애들이 만약 가치를 조금이라도 누군가 갖고 있는데 그 가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받은 걸로 인해서 그애는 결국에 가치는 0으로 이제 점점 수렴해 갈 것이다. 만약에 BSV가 진짜 비트코인으로 살아남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야지 맞는 거겠죠.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냐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맞다, BSV가 맞다, 비트코인 캐시가 맞다,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이 맞다라고 저는 그걸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를 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평가를 해서 시장의 평가에 맡겨두고 그 시장이 평가된 거에 따라서 저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10을 빼서 전 비트코인 캐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이 생긴 거죠. 왜냐면 1대 15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150에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된 BSV도 150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50, 100을 뭐 9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든 살아남든 비트코인 캐시가 살아남든 진짜 얘가 비트코인이 돼서, 그리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BSV가 살아남든 뭐가 살아남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나는 BSV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하고 현재 비트코인도 매도해서 다 BSV로 옮겨야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 아직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박사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어느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판단을 보류하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댓글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비트코인 SV는 믿음이 안 가서 나 다 매도했다. 누군가는 또 난 BSV가 진짜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평가할 거고, 결국에 시장의 평가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받는 거겠죠. 보상을,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게 이제 보상으로 작용돼서 들어올 테고,
내가 이제 예측한 게 틀리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대가 지불을 한 것이 되겠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얘기해줬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잠깐만요. 네. 컴퓨터가 또 약간 버벅대는데, 일단 그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사실 지난 보시면, 예, 지금 이건 이제 비트코인 결국 ABC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 ABC 진영이 갖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예요. 이 BTC 마켓에서 보시면 현재 위치, 현재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는 지난 저점 2017년도 10월 저점 위치랑 거의 아직까지는 이제 비슷한 위치인 거예요. 위치인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지난 저점에서, 지난 비트코인 시장 저점에서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BSV도 받아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체했던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었어요. 이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0.067입니다. 0.067. 0.067에서 이제 저는 비트코인 캐시로 이제 교체를 했었는데, 물론 이때보다는 지금 빠졌지만 BSV가 추가적으로 받은 상태고, 지금 이 위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때는 터치했었고요. 뭐 요때 터치했었고 요때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캐시의 이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어찌 됐든 간에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홀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비트코인 캐시를 뭐 지난번에 이제 몰빵 하셨다는 분들도 이제 계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막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불안하다고 하면 뭔가 이거는 내 매매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몰빵을 했을 때 확신이 있으면 사실 불안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하면,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나는 이거에 대해 100% 신뢰를 한다고 하면, 빠지면 오히려 땡큐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매매 스타일에 내가 뭔가 매매법에 문제가 있다. 그 몰빵이라는 게 내가 그때는 막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할 때는 내가 되게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빠졌을 때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매매 전략을 좀 이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리플 체어맨이 리플은 달러 대체제가 아니라고 이제 직접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면 미국의 리플 기축통화 같은 것도 물 건너 죄송합니다. 간 건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달러, 약간 뭐 리플이 처음에 작년 초창기에 풀릴 때 약간 다단계를 통해서 풀렸어요. 다단계를 통해서 풀렸고, 그 다단계를 통해서 풀릴 때 그때 이제 얘기가 뭐였냐면, 이 배후 세력이 일루미너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는 리플은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달고 다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리플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지금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화폐들, 원화, 엔화, 위안화, 뭐 페소, 이런 달러 화폐들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리플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 제가 하나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리플이 일단 하려고 하는 일은, 그리고 리플 회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멕시코 국인가요? 뭐
멕시코의 어떤 은행에서 만약에 멕시코 이제 중앙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보내서 한국은행에서 만약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보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컴퓨터 느려져가지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플 의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공식 그 사람 이제 발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리플의 목표는 달러를 대체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고 잠시만요. 예. 당연히 이제 공식 석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뭐 발언을 트위터에서 하든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 하든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그런 음모론적인 말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제가 리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리플은 달러 대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리플은 은행 간의 어떤 송금 서비스를 원활하게, 그러니까 비용도 줄이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뭐 2, 3일 아니면 일주일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리핀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자기네 어머니한테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보내면 수수료도 막 뭐 100만 원 보내는데 6, 7만 원 들고 거기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6천 원밖에 안 들고 예를 들어서 6천 원밖에 안 들고 거기에 뭐 내일이면 도착해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게 편리한 거죠. 근데 리플로 하니까 내일이 아니라 당장 뭐 1시간 만에 갔다. 비용은 6천 원이 아니라 600원밖에 안 들었다. 당연히 그럼 리플을 선호하겠죠. 리플의 이제 목표는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자기네가 이 중앙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중앙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멕시코 화폐를 또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막 달러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연계돼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에 리플이 있어서 리플로 이렇게 갈아타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 이제 수수료를 먹겠다는 거겠죠. 리플은 결국에 이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이게 저는 기축통화 역할이에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달러가 중심에 있고 각국 나라의 화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각국 나라의 은행들이 있는 거고 기축통화가 뭐예요? 기축통화 역할하는 나라들 뭐 달러, 뭐 유로화, 엔화 이런 애들 중심으로 해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 화폐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플이 미국 달러가 여기 있는 위치에서 자신들이 이 중앙에 오겠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리고 달러를 옆으로 보내겠대요. 그러면 리플 기축통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제 여기서 이제 리플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자료 같은데 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유로화라든가 라이트코인, 뭐 달러 이렇게 써 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래소에서도. 근데 지금 현재 거래소는 대부분이 이제 각 나라의 화폐 그리고 달러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마켓 이렇게 주로 있는데 앞으로 이제 리플이 자신들이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거래소에서 모든 코인들에 관해서 리플 마켓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뭐 리플 마켓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희망 회로를 박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님이. 왜냐면 당연히 이건 의장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 간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죠.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을 간편하고 이런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얘들이 원하는 최종 그림은 뭐냐?
최종 그림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기축통화 역할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대놓고는 못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일단 오늘 댓글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댓글로 의견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이런 의견들은 저는 서로 이제 모든 의견이 한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반대 의견에서 서로 이제 좀 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SV가 진짜 맞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고 실제 그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이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 전략을 자기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오늘은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로 이제 의견 남겨주시고, 질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걸로 대체를 하고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그렸었죠. 어떻게 그렸냐면 차트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삼각 수렴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 수렴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그나마 나이스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거. 근데 좀 더 악질적으로 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빨간색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흘러 내려갈 거다. 그러면서 이 저점도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이제 악랄하게 뺀 거죠. 보시면 지금 이걸 지워볼게요. 지금 이 라인까지 깨고 내려간 겁니다. 지금 깨고 내려가서 지금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는데 이 2월 초에 찍었던 저점과 6월 24일날 찍었던 저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약간 이탈했는데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보는데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지금 이 15일평선이 내려왔고 15일평선 그리고 50일평선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50일평선이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52평선 맞고 떨어져서 그 5,000달러를 찍어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서 5,000달러를 찍고 그러면 이제 5,000달러를 찍어주면 채널에 하단부를 터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5,000원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4,800도 이거 구간은 그 차트 그리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00에서 뭐 4,800, 4,900 요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삼각 수렴 지금 왜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00달러까지는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를 열어놓고 마음을 준비를 하셔라. 5,000달러까지는 깨질 수 있다라고. 근데 그러면 분명히 5,000달러까지 빠진다니까 여기 왜냐면 지금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5,573달러니까 10%를 먹어보자. 때려보자. 분명히 이제 숏 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숏을 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매도를 때리는 순간 때리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이때 그 때리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관점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삼각수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삼각수렴,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급한 반등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눌러주고 가든, 아니면 서서히 횡보해서 가든, 아래로 뺐다 올라와서 가든,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든, 결국에 뭐냐면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을 결국에 이 간격을 좁히는 그 시간을 버는 과정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다음 이제 리플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죠. 리플 비트코인 차트고요. 보시면 이때 이제 고점 맞고 4시간 봉입니다. 고점 맞고 한 차례 다시 눌러주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잠깐 이탈하고 반등해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완전 정배열된 상태예요. 15이평선, 50, 그다음 120, 200. 그러니까 4시간 봉에서는 완전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이 가장 강하고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고점을 한번 테스트했어요. 이때 고점 했던 9,300 사토시 가격으로 9,383 라인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고 이제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 리플은 이제 이 상단부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이 상단 박스를 넘어서는, 상단 박스 거의 뭐 상단 박스 돌파하는데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 한 달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정도 걸려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대형 알트에서 리플이 처음에 이제 치고 나갔었잖아요. 기세 좋게 치고 나갔고 쉬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리플이 대형 알트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코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도 보시면 일봉도 지금 물론 이제 일봉에서는 아직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아직은 역별인데 이제 120일 이평선이 이제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들렸습니다. 예, 들렸죠? 들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리플이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20일 이평선을 더 땡길 거예요. 땡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한 번 더 쉴 수 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가 한번 쉬었다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텔라 루멘을 볼게요. 스텔라 루멘도 이제 강한 종목인데 보시면 스텔라 루멘도 일단 큰 흐름 일봉이에요. BTC 시장에서 일봉인데 한번 크게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스텔라 루멘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BTC 시장에서 지난 저점,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의 지난 저점까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스텔라 루멘은 어때요? 지난 저점까지 하락하지 않았어요.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했습니다. 미리 반등을 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죠. 여기서 이 수렴의 중심선은 지금 이 정도 라인이 됩니다. 여기 3,489 사토시 가격으로 3,500이라고 할게요. 3,500 정도. 3,500이 이 수렴의 중심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심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이때 이 고점으로 작용됐던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일단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돌파가 되고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도 이제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스텔라 루멘 이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스텔라 루멘은 이제 눌러줄 때마다 좀 담아야 된다. 리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눌러줄 때마다 이제 담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이제 트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 흐름은 보시면 약간 중국계 관련된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루멘이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에서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약간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트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트론이 리플보다는 강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때 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바로 15일 이평선을 깼지만 바로 반등이 나와서 트론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다시 깨지고 빠지면서 15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줘서 제가 이때 이제 트론 말씀드렸죠. 트론은
결과적으로 이제 15일 이평선을 이탈된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앞으로 필요하다. 리플처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제 이 상단 박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상단 박스에서 놀고 있는데 이 박스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박스는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전 저점까지 전 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 전 저점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반등이 나와서 또 리플처럼 흐름이 이어가는데 결국에 트론도 돌리려면 이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 시간을 이 박스 안에서 보내줘야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진환님이 이제 링크를 걸어주신 자료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 이 자료를 한번 보죠. 이진환님이 이제 좋은 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중앙일보 기사고요. 라떼 한 잔에 뭐 61,911 사토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오차드 로드의 한 가게 앞에 암호화폐를 현금 교환 또는 매매할 수 있는 ATM 기계가 있다. 이렇게 기계가 있대요. 그리고 4.05 싱가포르 달러 음료 가격을 동일한 가치의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수치는 얼마냐면 61,911 사토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사토시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준은 뭐냐면 달러 기준인 겁니다. 싱가포르 달러 기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당장 뭐 몇 년 안에 한 3, 4년 안에 달러가 다 없어지고 이게 대체된다 이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쓴다는 겁니다. 달러도 쓰고 원화도 쓰고 싱가포르 달러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토시 가격도 같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같이 쓰는 단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S커브 국면에서 성숙기 단계에 대해서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쓰일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현재 커피 메뉴판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3,000원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3.0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 에스프레소 3.0 아메리카노 3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에 물론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처음에 카페 갔는데 3.0이라고 써있길래 이거 뭐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3,000원을 저만한테 물어봤지. 처음에는 저 3,000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다른 카페도 3.0 써놓으면 3,000원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카페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3,000원, 2,800, 3,500, 3,200 이렇게 써놓은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단위를 쓰고 있는 게 공존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4.05 싱가포르 달러라고 메뉴판에 써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안정화되면 그냥 뭐 4,000 사토시 이렇게 써놓는 카페들도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4,000 사토시로 주문을 하든 아니면 뭐 4.05 싱가포르 달러로 주문을 하든 결국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쓰이는 단계가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이런 과도기적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싱가포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허브잖아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면서 암호화폐도 지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싱가포르의 최초 암호화폐 오프라인 매장인 두카투스 카페는 암호화폐 선진국 싱가포르를 제대로 체험하게 해주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카페 내부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암호화폐 가격이 커다란 모니터 2개 표시되어 있고 마치 증권거래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금을 받지 않는데요. 현금을 받지 않고 그리고 비트코인 전자지갑 QR코드를 스캔한 뒤 샌드를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61,911 비트코인 사토시를 받았다는 내역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ATM기 자판기가 있는 거죠. 두카트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쓰이는 곳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계가 되면, 거부감 없이,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는, 미래가 먼 미래에는 아예 우리 현존 쓰는 화폐 단위는 아예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진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이겁니다. 보시면 베네수엘라 이제 월마트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월마트와 유사한 대형 백화점이 상품에 대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점점 더 많은 베네수엘라의 현재 통화인 볼리바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경제 지표에서 보시면 베네수엘라의 지금 이게 그 인플레이션, 어떤 물가 상승률인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고,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볼리바르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인들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다음날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그 가격 변동을 바꿔야 되고,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물건 하나 돈으로 받을 때마다 진짜 막 이렇게 볼리바르 돈을 싸들고 와야지 뭐 바나나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당연히 상인들 입장에서도 달러로 받고 싶으면 달러는 또 없어요. 시중에 달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암호화폐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까 이제 보셨던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나라들이 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간당간당한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를 실제 시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이제 의견하고 그다음에 질문, 이런 정보 공유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아니면 다른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과 같이 댓글로 답변 드렸다고 하더라도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은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